캐나다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바로 옆에 자리한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 아래 매장된 천연자원의 양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야말로 자원 부국이죠. 대륙 북부의 한대 불모지를 제외하면 실제 주민들이 모여 사는 생활권 부지는 이웃나라 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캐나다 환경부가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전체 토지의 43.7%는 산림지역이고 27.4%가 수목한계선 북쪽 땅이며 수목한계선 북쪽의 산, 툰드라 지역 및 습지대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농토가 전국 토의 6.6%를, 호수, 강, 연못 등의 민물이 7.6%를, 도로, 철도, 공항 등이 0.4%를 구성하고 있어 결국 캐나다인이 살 수 있는 면적은 전체 국토의 단 0.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불모지 취급받는 땅도 석유 및 지하자원 창고라고 하니 대국이 될 조건은 두루두루 갖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대국이 될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캐나다지만 최근 캐나다 엘리트 집단이 경남의 한 섬을 단체로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경남 거제도에 가면 옥포조선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제도는 사실 한국에게 있어서 조선업의 메카로 1972년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울산에 현대조선소가 건설됐지만 더 많은 조선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거제도 옥포를 낙점했습니다. 옥포는 이순신 장군의 옥포대첩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상징성이 있지만 바다가 육지 깊숙이 파고든 옥포만은 바람이 적어 대형 선박을 건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 국동해운이 거제 옥포에 100만 톤급 규모의 조선소를 세웠으나 제1차 석유 파동으로 손을 놓자 대우 창업주 김우중 전 회장이 이어받아 골리앗 크레인 등 핵심 설비를 갖춘 대우조선 해양을 세웠고 1977년에는 삼성이 정부가 계획하던 고려죽도 조선소를 이어받아 삼성중공업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3대 조선소 중 2개가 거제도에 있으니 괜히 조선업의 메카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캐나다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거제로 대거 몰려왔습니다. 연방조달청, 그러니까 캐나다 연방 내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라인이 3일간 한국에 머물며 조선소를 둘러보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선박이라도 대거 발주하려는 계획일까요? 아닙니다. 연방조달청 직원들이 둘러본 곳은 다름 아닌 하나오션 옥포조선소를 거쳐 경남 창원의 해군 잠수함 사령부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과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였습니다. 방문 루트를 잘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소에서는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서는 다연장 로켓 천무 등 수출 무기를 생산하고 있죠. 그렇다면 캐나다는 한국 무기를 구매할 계획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캐나다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노출되어 방어용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캐나다 연방조달청에 다녀간 3일 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성남공항을 통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을 먼저 찾은 것인데 캐나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14년 스티븐 하퍼 이후 9년 만인데요. 그의 방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과 방산협력을 논의할 것이냐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실제로 한국과 캐나다는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MOU를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 협력을 개정해 비밀정보 공유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죠. 한국이 이렇게 캐나다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캐나다가 지금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노후 잠수함 교체를 위해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현지 매체에 따르면 디젤 엔진을 주 동력원으로 하는 3,000톤급 이상의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잠수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정식 공고가 나올 전망인데 최대 12척 규모로 예상됩니다. 잠수함 구입 비용은 한 척당 최대 3조 원이 될 전망인데 여기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더한다면 전체 운용기간 동안 약 6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안전하다고만 생각했던 캐나다의 안보가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일까요?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졌지만 그 해안선은 길이가 무려 2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 최장 길이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해안선이 사실 캐나다에게는 쥐약인데 북극해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는 러시아가 서쪽으로는 중국의 전략 원자력 잠수함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캐나다는 변변한 잠수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거대한 해안선을 가졌기 때문에 잠수함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 4척으로 2000년 즈음 영국 해군에게 구매한 것들입니다. 함량이 무려 40년이나 된 태역급 잠수함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도크에 정박해 수리하는 데 쓰고 있으며 유지보수 비용으로 벌써 2조 원이 넘는 돈을 썼습니다. 심지어 대서양 한복판에서 불이 나기도 했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간 미국을 너무 믿었던 탓에 자국 안보는 거의 흉내만 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국경을 접한 덕분에 캐나다는 냉전 후 해상 주권을 거의 미국에 넘겨주다시피 한 것이죠. 당연히 해안 방어도 미국이 담당하는데 태평양 방어는 미 해군 제3함대가, 대서양 방어는 미 해군 제2함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하기도 바쁜 와중에 캐나다 안보까지 책임지고 있으니 이것이 그리 탐탁지 않아 했지만 캐나다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위협이 심화되면서 군비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지만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으며 시퀘스터가 발동됐습니다. 즉 미국 연방정부의 자동 예산 삭감이 발동한 것인데 삭감된 예산에는 국방비가 약 50조 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안보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러한 캐나다의 무임승차를 강력히 비판하며 당장 군사력을 증강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머리칼이 휘날리도록 고함을 쳐대는 트럼프를 당해낼 재간이 없던 캐나다는 2017년부터 우선 해안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신형 잠수함 도입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참 정치권에서 표류하던 이 주장은 2021년 육군 사성장군인 웨인 디 에어 대장이 국방참모총장으로 취임하며 급물살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육해공 사령부 위에 이를 지휘하는 최고사령부가 있는데 최고사령부 사령관이 바로 국방참모총장입니다. 결정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는 한국에서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경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국방참모총장에 취임한 후 국방부와 해군에 관련 부서가 신설되면서 순찰 잠수함 도입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더니 올 3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참모회의에서는 잠수함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해군을 대표해 잠수함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캐나다 왕립해군이 직접 국방부에 잠수함 최대 12척이 필요하다며 구매를 제안하면서 사업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캐나다는 1987년 공격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전 종식을 확신한 미국이 핵 비확산 정책을 들고 나와 결국 무산됐는데 공격 원잠 대신 선택한 것이 영국의 구형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4척이고 이들에게 빅토리아급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지만 수중 배수량이 고작 2,400톤에 불과하고 캐나다군에 도입한 후 제대로 활약하지도 못했습니다. 결함투성이인 덕분에 막대한 유지비가 소요될 뿐 아니라 2004년에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생기기도 했죠. 이후 2조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성능 개량을 시도했지만 성능은 좀처럼 개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새로운 잠수함 도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현재 캐나다군이 요구하는 성능, 즉 디젤 엔진을 주 동력원으로 하는 3,000톤급 이상의 재래식 잠수함이면서 장거리 자막 능력을 갖춘 모델이어야 합니다. 통상 총 사업비의 40%가량이 선박 획득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봤을 때 한 척당 대략 2, 3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운영 유지비 등까지 고려하면 6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죠. 캐나다의 이런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공격 잠수함은 미국 버지니아급, 영국 아스튜드급, 프랑스 쉬프랑급 등이 있지만 이들은 척닥 비용이 3조 원이 넘고 더구나 원잠이기 때문에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 때문에 캐나다가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재래식 추진 잠수함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강력한 후보로 올라서게 됐죠. 바로 한국의 도산 안창호함을 개량한 모델인 DSME 3000과 일본의 다이게이급입니다. 우선 옥포조선소를 품에 안은 하나오션은 국내 잠수함 시장에서 무려 98%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당시 생산한 것이 바로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으로 DSME 3000이 이 잠수함을 업그레이드한 모델입니다. 아직 정확한 재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알려진 재원은 상당합니다. 2021년 4월 부산에서 개최된 2021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이 모델을 전시했는데 길이 83.5m, 너비 9.7m, 홀수 14.7m로 상당히 컸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전 세계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를 탑재했다는 점입니다.
리튬 배터리의 특징은 무게가 가볍지만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 장기간 장거리 자맹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으로 떠오를 필요 없이 최대 20일까지 작전이 가능하죠. 수중 배수량은 장보고 3 사업 중 두 번째 모델인 암무함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약 4,000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사일 수직 발사관도 기존 6발에서 10발로 늘렸고, 탄도미사일을 탑재하지 않는다면 토마호크 등 다른 미사일을 수십 발 운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죠. 일본의 다이게이급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잠수함으로 취역한 지 고작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튬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데 수상에서 3,000톤, 수중에서 4,300톤에 이르는 배수량을 자랑합니다. DSM이 3000보다 조금 더 덩치가 큰 것인데 공격력에서는 열세지만 수중 작전 능력은 세계 최강으로 평가되고 있죠. 다만 문제는 일본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잠수함 수출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2011년 인도네시아에 1400톤급 잠수함을 수출하는 등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캐나다가 요구하는 후속 군수지원 능력에서 앞섭니다. 현지 기술 도입 형식의 건조와 잠수함 운용요원 교육 훈련, 잠수함 운용자문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미 잠수함 수출 경험이 있는 한국이 이 분야에 큰 강점을 지니고 있죠. 일본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겁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면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 공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잠수함 수출이라는 금자탑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60조 원짜리 사업은 한국과 일본 어느 국가에게 안기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